그래서 일단은 플라톤의 대화편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책이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책인데, 네. 근데 흥미로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뭔가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플라톤은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배운 것처럼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지금 이 책을, 그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책을 지금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플라톤이 한 말과 이제 플라톤과 이제 플라톤의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나눴던 대화들을 가지고,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이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쓴 여러 가지 다른 책들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는 게 뭔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어떤 대답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대답을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답변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은 이제 목차를 보면, 이제 목차가 이제 사람 그 어,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에우티프론의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제 크리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제 파이돈 영혼에 대하여, 향연 에로스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그 챕터로 나누어 놨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책을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사람과 나눴던 대화인지 가 이제 처음에 나오고, 그게 또 어떤 장소인지 또 어떤 때인지 그렇게 좀 나눠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저희 그 이제 마스터마인드 이제 멤버별로 조금 나눠서 이거를 조금 발췌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나눠서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나눈 걸로 지금 다 발췌가 가능하신 거죠? 네. 그러면 어디 나눠놨어요? 어디요? 제가 지난주 끝나고 바로 그 드렸었는데, 그거를 제가 또 리마인드를 그거를, 네. 잠깐만, 제가 젠님이 경건에 대하여고, 제가 이거 저희 보드, 저희 노티스에 그 알림에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젠님이 에우티프론 경건에 대하여, 항님이 소크라테스의 변론, 김 작가님이 이제 크리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파이돈, 그다음에 해빈킴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에로스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일단은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처음에 젠님이 이제 에우티프론의 경건에 대하여를 가지고 조금 이제 정리하신 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래도 나눠주셔서 이 한 부분만 읽게 돼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처음 순서가 에우티프론의 경건에 대하여인데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그냥 나누고 싶은데요. 이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에우티프론의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보다 한 30년이 젊은 그런 사람이래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요즘 말로 하면 법정 앞에서 만나요. 그래서 에우티프로는 누군가를 고소하러 가고, 소크라테스는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 법정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길에 만나는데,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고소를 왜 하냐고 했더니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집에 자기가 하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던 다른 노예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가 알고 그 노예를 결박해서 어떤 장소에 놔뒀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두고 다시 이제 알아보려고 간 사이에 이 사람이 결박당한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우티프론이 이게 자기 아버지건 아니건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고소하러 간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에우티프론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왜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은 살인자였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비난한대요. 하지만 자기는 경건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든 누구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고소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어봐요. 경건이 무엇냐고. 당신은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에우티프론이 처음 얘기하는 거는 뭐였냐면 모든 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경건이고 신들이 싫어하는 것은 불경이다. 그러니까 살인은 신들이 싫어하니까 이거는 불경이고 자기가 이 살인죄를 고소하는 것은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소크라테스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처럼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것은 그럼 신들이 좋아하는 게 경건이면 왜 신들은 서로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왜 싸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은 좋아하고 어떤 신은 안 좋아하면 그게 경건이냐 경건이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우티프론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경건은 모든 신들이 좋아하는 게 경건이고 모든 신들이 싫어하는 게 불경이고 어떤 신은 좋아하고 어떤 신은 싫어하면 그냥 경건도 아니고 불경도 아닌 어떤 그 사이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또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경건은 신들이 좋아해서 경건이냐 아니면 경건해서 신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누군가가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받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대비를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경건은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이 좋아하는 거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는 이야기, 그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를 설명할 때,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그 본질에 상관없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경건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경건하기 때문에 그냥 경건한 것이다. 신들이 그걸 경건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에우티프론이 그런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질문하는 게 또 뭐냐면 그럼 경건한 거는 당신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경건한 것은 옳은 것인가?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옳은 거하고 경건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 사랑, 옳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그 질문을 하다 보면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거는 모두가 옳지만 모든 옳은 것이 경건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우티프루스의 그 상황이
자기는 경건하는 걸 위해서 아버지가 살인죄를 했는데 그건 불경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고소하고, 그리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세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경건은 뭐냐?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되게 개념이 틀리다. 그러니까 옳다라는 거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경건이다. 그래서 옳고 경건한 것은 모든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다 경건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우티프론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결론적으로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경건이 진짜 너가 생각하기에 경건은 무엇이냐? 너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신들이 좋아하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신들이 좋아해서 경건이 아니고 경건해서 신이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옳기 때문에 어떤 경건이 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아도 경건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빠를 고사하는 것이 실제 경건한 일인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그 법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만약에 그 지혜를 깨달으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에우티프로가 자기 이제 그만하고 가봐야겠다 그러고 가버리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 느낀 것은 이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의 어떤 그 힘,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였는지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신의 그 절대적인 존재에서 신이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 되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 세세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지혜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사람이면 되게 위대한 철학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 소크라테스가 그 누군가에게 고사를 당한 이유는 이런 지혜를 자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있지도 않은 무슨 어떤 신의 존재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고소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런 지혜를 주는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아는 게 진짜 진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실제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런 게 철학이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개념과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파고 들어가서 그 개인 스스로가 어떤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어떤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정리를 진짜 마치 꼭 진짜 그 소크라테스하고 에우티프론이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듣는 것처럼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그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 뭐 이유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 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진짜 그거가 그 뜻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생각의 바닥까지 한번 이렇게 가볼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가 그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목도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님은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 본론 부분을 이제 하시기로 했는데 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김 작가님 우리 또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 김 작가님이 그럼 크리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들리시죠? 네, 그 크리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맡았는데 이게 이제 이 앞에서 지금 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법정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분은 이 법정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이제 감옥에서 그
그 신께 제사드린 그 배가 돌아오면 이제 그때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형태이신 거죠. 그런데 크리토라는 친구가 와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부자 농부래요. 근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자다가 그 감옥 안에서 자다가 눈을 뜨니까 크리토가 감옥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크리토는 소크라테스를 빼내려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잠깐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그 대목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아까 제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지혜와 생각, 계속 사고하는 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이제 그게 그 메인으로 이끌어가는 힘인데 딱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가 이렇게 초연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때까지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훌륭하고 철학자고 이런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냉철함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인지 그리고 이 논리를 정말 사형수가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게 좀 저한테 우와 약간 이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토라는 친구분이 이제 너는 이러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나가자. 내가 감옥 지키는 사람한테 돈도 좀 이렇게 뇌물도 먹여서 나 들어올 수도 있고 돈도 다 준비해놓고 가자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오케이를 안 하는 거죠. 왜?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거 있어 하는데 그 이유가 너 같은 친구를 잃으면 너 같은 친구를 다시 얻기란 매우 힘들어. 그리고 너가 죽으면 왜냐면 이 크리토라는 분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너를 내가 안 빼주면 내가 욕을 먹을 거야. 이렇게 친구 하나 못 도와준 그런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 그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 앞에서는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찔림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이제 빼내야겠다 이런 결심을 이제 쓰신 거죠 이분이. 그리고 나 돈도 많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돈도 많이 준비해놨고 주변에 외국인들까지도 지금 기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너가 여기에서 죽는다면 억울하게 죽는데 그 상대방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너가 이루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너는 아빠니까 이제 이런 이유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또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수의 의견은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의 그 뾰족한 의견 그거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진 않는데 이 법이 부당하게 이제 그 친구분이 여긴 넌 부당하게 이렇게 됐어 했지만 이분이 나는 이 법 자체를 따라야 되고 이 국가나 이 사회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평생 여기에서 다른 곳에 하나도 안 있고 여기가 좋아서 내가 선택할 권리가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됐다고 이 나라는 옳지 않아 이 법은 옳지 않아 지금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도망을 간다면
얼마나 그 뒤에서 뒷담화를 하겠니? 내 뒷이야기를 하겠니? 과연 그게 옳은 걸까? 그렇게 사는 게 알맞은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내가 도망을 가서 산다면 내가 어딜 가서 살든 거기서 잘 살겠니?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존경을 받으면서 철학자로서 입지를 굳히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것도 친구인 너네들이 잘 돌봐주겠지. 내가 어딜 가서 산다면 내가 그 아이들을 외국인을 만드는 건데, 그것보단 내가 처형을 당해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크는 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 가치관 이런 것도 조금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죽어서 그 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제 도망친 아이, 그래서 사후 세계 조차에서도 내가 떳떳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강건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옳기 위해서 근데 그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옳은 건 또 뭔가, 정말 악법도 법인가? 악법도 따라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분의 태도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목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생각하고 대화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연습하고 그 방향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옳고 따라야 되고 똑같고 이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나 그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강직함, 그런 거는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라면 과연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수가 되어 있는데 친구가 다 이렇게 뒷일 봐줘가지고 가자, 내가 다 해놨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가는 건 이래 했지만 그래도 도망자가 되는 건 옳잖아.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이 챕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리스펙트.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분이 크리토한테 질문을 하세요. 여기 이렇게까지 한 게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야. 너가 다른 말 할 거 있으면 말해봐. 그런데 나 친구가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챕터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저 위대한 철학자의 제일 그 다이나믹하고 그 절정의 순간? 약간 이런 거를 약간 좀 엿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게 신의 뜻이야,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참 어찌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게, 이분이 평생 뭐 다양한 좋은 큰 일을 하셨지만 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봐서 그 이름이 이렇게 오래까지 전해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있어서까지도. 그래서 네, 그 대단한 그 초월자, 진짜 초월자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한 것 같아서 큰 감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정리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죽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발표할 부분이 사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사형이 집행돼서 이제 독약을 마시고 죽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분이 그 죽게 되는 게 이제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세계관이나 철학에 대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순종과 존중으로 그렇게 죽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살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왔던 것, 이제 본인이 이제 가르쳤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독약을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재판 결과를 그런 존중해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본인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또 이제 그 철학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의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죠. 철학자라는 그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죽음을 가장 이제 덜 무서워하는 자가 이제 철학자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 이제 파이돈 영혼에 대한 편에서를 하면서 그런 이제 죽음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김 작가님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그런 이제 본인의 그런 사상, 본인의 사상을 말 그대로 그거를 독약을 마심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이제 삶으로 마무리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사실은 영혼에 대하여를 골랐던 건 이게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제일 길어서 제가 이 책을 하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골랐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책을 읽고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그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영혼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 챙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얼마든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뭐 100% 200%다 이해하고 제가 실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고 실천을 하고자 하면서 살고 있는데, 죽음이나 뭐 이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삶? 그 사후에 관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죽음이 더 이상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지만 그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말 조금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그런 게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이제 영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화법을 통해서 마치 제가 여기서 나온 이 파이돈처럼 이 파이돈이란 친구가 결국에 이 마지막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하고 나눈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마치 파이돈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해준 그런 느낌처럼 이 부분이 진행이 돼서 조금 많이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제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만의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에 이제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육체하고 분리가 되죠. 이제 분리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육신이 다 썩어서 이제 다 뭐 모든 이제 세포들이 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로 이제 다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 과연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혼도 그러면 다 분해가 돼서 우주로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 자체가 그 뭐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단테의 신곡이나 뭐 이런 책들도 뭐 읽어봐도 그렇고 뭐 우리 또 니체 책도 읽어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소크라테스가 그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 방식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가졌던 그런 영혼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분리가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도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분리가 되는 순간에 만약 무신론자라면 또는 이제 이거를 이 영혼이 아니라 이거를 그런 두뇌 활동, 그러니까 육체에서 뭐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뇌 활동이라고 만약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순간에 사실은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죽음과 동시에. 그렇지만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 소크라테스가 이 그 영혼에 대하여라는 요 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인 이데아론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영혼의 세계, 우리가 전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언어로도 그렇고 이런 그 이해력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그런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영혼의 세계에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이원론이 될 텐데 그런 영혼의 세계가 거울처럼 지금 현실 세계에 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탄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 죽음,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탄생 부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삶이 다시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 배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태어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물론 이제 자라면서 교육받고 뭐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교육받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그런 생각과 그런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소크라테스의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단어에 의하면 그러니까 탄생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경험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이미,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그걸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갖고 태어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데 그 갖고 태어난다는 거가 결국엔 무슨 말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에서 짠 하고 나오는 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갖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디선가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선가 오지 않고 이것 자체가 그냥 무에서 유로 올 순 없고, 그럼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결국에 그게 죽음에서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이런 자연의 그런 신비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연어가 한 번도 어떻게 배웠겠어. 자기가 그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나가서 막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알 날려고 본인이 본인이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또는 뭔가 기러기가 정말 이 지구의 그 길들,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맨날 그러는데 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계절을 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동물들이 결국에는 그런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기 드리기에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영혼이 결국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죽음과 삶을 오가고 또는 어떤 조금 고귀한 영혼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일종의 이제 천국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영생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논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요번 책 이 플라톤의 대화 편을 읽으면서 이 파이돈과의 대화 결국에는 그 파이돈과의 대화가 결국 저하고의 그 소크라테스하고의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걸 통해서 정말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수많은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 그런 뭐 영화나 그러니까 제가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얘기했던 뭐 그 애니메이션 뭐 소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 뭐 소울 영화 그 영화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영혼이 그 본인 그 죽고 난 그 피아니스트가 죽어서 간 그 사람의 영혼이 결국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지구로 다시 생명을 갖고 돌아오기 위해서 생명체 그러니까 그런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혜택을 그 사람의 그 영혼, 그러니까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영혼 대신에 이제 이제 피아니스트가 영혼을 그 사람 대신에 이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영화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런 그 소크라테스의 그 영혼에 대하여서 나오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조금 그쵸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네. 제가 그 한 부분만 읽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진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도 엄청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도 지금 답을 내려고 계속 질문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BC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런 생존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그런 사상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플라톤으로 집대성이 되고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분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아카데미아라는 이제 학교까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플라톤의 학파를 이제 이분이 계승해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스승이 되고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든 이런 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그런 모든 집대성이 사실은 이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참 대단한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에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혜빈팀님 가능하실까요? 네. 네. 정말 나눠주신 것도 모르고 다행히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답니다.
근데 다행히 에로스가 제일 나중이라 오늘 읽은 거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에로스 부분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대화편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그런 챕터래요. 향연이라고. 예. 그래서 향연은 헬라어로 함께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연 이 파트는 소크라테스의 나이가 54세쯤 됐을 때 아가톤이 베푼 축하연에 모여서 이제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대화한 것을 담아놓은 대화편인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은 그 앞부분 지금 방금 빅토리아님께서 해주신 그 부분은 정말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읽는데 그거는 들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읽어야지 좀 이게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살짝 조금 굉장히 쉽게 가는 부분이었어요. 이야기가 소크라테스가 이 아가톤이 베푼 축하연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축하연에 가서 그 사람들의 베푸는 그 축하연을 묘사해 놓은 이야기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느 벽화에서 봄직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예, 술을 함께 마시고 누워서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의 옷 차림새며 하는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우리가 봄직한 그런 건데요. 이제 아가톤의 축하연에 소크라테스가 가서 오늘은 먹고 마시고 음악을 듣고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살짝 술은 마시지만 다들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니 이제 피리 부는 여자들을 물리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하는 여자들도 다 물리고 우리가 거기 모인 7, 8명이 되는데요. 돌아가면서 에로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각각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에로스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이 향연이라는 챕터입니다. 거기서 차례대로 살짝씩만 얘기를 해드리면 파이드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에로스는 아주 가장 오래된 신이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제가 이 챕터를 보니까 이 향연장도 꽤 길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 거를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살짝 느낀 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 토론을 하면 왜 각각 그 발표하는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해 아니면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 하면 각각 나누는 말들이 굉장히 짧고 어떤 분은 뭐 길고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만 살짝 나눈다면 의사였던 에쿠시스 마코스라는 사람은 근데 제가 이 에로스 이 사랑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동성애며 아니면 미소년을 사랑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요. 그런 뭐 소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 의사는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와 소년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요즘 드라마에 나옴직한 얘기 각 자신의 법도를 가지고 함께 이거는 이제 미소년을 좋아하는 거고요. 이건 다른 그 고전인데 굉장히 참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되게 재미나네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실제 부자가 아니었다. 이런 예를 들은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현대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었던 것은 아리스토퍼 파네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3개의 성이 있었대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을 합한 성. 그래서 이 중에 남성과 여성을 합한 성은 다리가 4개, 머리가 2개, 팔이 2개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술궂은 신들이 이 애들을 못 살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니까 제우스가 인간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이 신을 그냥 나눠버렸어요. 이게 팔 2개, 머리 2개, 팔 4개, 다리 4개, 머리 2개인 걸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자기 서로의 몸을 찾기 위해 한 몸이 되기를 굉장히 원한대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중간성이었던 사람들은 여성과 여성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자가 된다는 뭐 그런 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랑을 에로스라는 그 사랑의 신이 이제 관장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부분을 들려드리면 소크라테스는 처음에 아까 그 제님이 말씀하셨나? 굉장히 질문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에로스에 대해서 디오티마라는 만테니아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 아가톤에게 물어봐요. 에로스가 어떤 그에 대한 사랑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을 요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인가? 아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건 에로스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가?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에게서 자신이 그 당시에 들었던 방식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름답지 않은 것은 반드시 추한가? 그러니까 선하거나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추하고 악한 것은 아니다. 그 중간이다. 그렇다면 에로스는 신이 아니다. 왜냐? 모든 신은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에로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그 신이 아니라 사람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다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과 신 사이,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의 축하연에서 페니아가 국어를 하러 왔다가 포로스랑 성관계를 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이 에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하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욕망한다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에로스는 빈곤의 여신, 그런 모든 사람이 언제나 좋은 것을 가지고 원할 텐데 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 가운데 한 가지만을 뽑아내어 그것에다 사랑이라는 전체의 이름을 붙여놓고 다른 종류의 사랑에는 다른 엉뚱한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이란 것은 좋은 것과 행복에 대한 온갖 욕구가 모두 다 사랑이다. 인간은 좋은 것을 사랑한다. 사랑은 좋은 것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사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다. 자식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을 한다는 건 낡고 늙은 것에 대신에 새롭고 젊은 것을 남겨두게 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동일한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무단히 그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도 동일하지 않으면 또한 잃어버리는 자식들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우린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것만이 가사적인 인간이 불가사적인 신에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소중하다. 여기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신이 아름답다면 설사 용모가 화나지 못할지라도 만족하여 살아야 하고 자식을 낳고 또 젊은이를 훌륭하게 해줄 만한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편협된 사랑보다는 지식으로 나아가 지속적으로 큰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 에로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름다운 자체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에로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자체라고 말하거든요.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출발하지만
아름다운 육체보다는 아름다운 일과 활동에, 그리고 그것보다는 아름다운 학문에 더 힘을 쏟아서 아름다운 자체만을 아는 완전한 학문으로 나아가야 마침내 아름다운 완성체를 알게 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을 알고 또 그 완전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 자체, 그것 또한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의 향연의 이야기의 끝은 그 이제 술에 취한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와서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막 비난하려고 말을 시작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도 내가 당신을 비난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크라테스를 비난할 수가 없다면서 정작 일어났다가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약간 당신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얘기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앉거든요. 그래서 비난할 것이 없고 오로지 당신한테 칭찬할 것밖에 없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인간인가 보네 하면서 이제 그 에로스에 대한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연설을 마치는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그 자체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항해한 부분에서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묘사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높여놨어요. 정말 그 맨 끝에 술 취한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정말 흠을 잡을 데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아마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이미 소크라테스는 죽고 그의 뭐 영혼에 대한 것까지 다 얘기가 끝났는데 이 향연이라는 파트를 제일 마지막으로 놔놓은 것이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한 번 더 이렇게 또 아름다운 자체라고 좀 찬양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결론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책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근데 조금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년애라 그러나요? 뭐 동성애나 소년애 같은 걸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옹호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플라톤은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애도 낳지도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조금 강경하게 이제 그거를 반대를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혹시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찾아봤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고,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 결국 이제 에로스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그 부분이 이제 이 책의 사실은 결론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움 그 자체인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플라톤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얼마나 지금 책을 읽어보신 것처럼 너무너무 멋진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멋진 분을 그 아테네 그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독약을 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집안도 좋고,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금수저, 이제 귀족 집안의 자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찬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제 이분은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정말 철학자,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아름다움을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악법에 의해서 자기한테 놓인 독약마저도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철학자만이 그런 국가를 제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철인 정치를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책의 마무리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그 플라톤의 그런 일생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 이제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될 거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이제 결국에
이제 녹여내서 이제 그걸 이제 발전시킨 게 이제 플라톤이 될 텐데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이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기 전에 뭐 짧게 이제 조금 우리 제님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경건에 대하여를 이제 주로 위주로 읽으셨는데 다른 부분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긴 했지만 이제 마무리하시는 다른 부분 딴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정의를 이제 본인의 이제 우리 이제 적용 항상 이제 본계정 얘기를 하니까 어떤 걸 적용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질문하고 잠깐만요. 네, 갑자기 네 아드님이 너무 재밌는 소리를 내셔서 그러면 잠깐 그러면 우리 김 작가님은 더 먼저 하실까요? 김 작가님은 어떻게 마무리해 주실까요? 책에 대해서? 네. 저는 이분 그 책 내용도 내용인데 이렇게 인간이 강직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이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정말 옳은 거는 무엇인가 그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생애를 바쳤다는 거 그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확실히 하고 하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 대화와 질문의 그 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 작은 소 제목에서 누군가랑 이렇게 되게 동의가 돼서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끌어내셨던 거는 많이 그런 게 아닌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넌 틀렸어 이렇게가 아니라 그럼 이건 어때 계속 그 대화 질문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참 지혜롭다 하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 저 정말 참 적응해보고 싶어요. 네, 네. 아이고. 젠님 그러면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질문과 대화의 힘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죽었잖아요. 자기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뭔가 살려고 막 자기가 생각하는 걸 바꾼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한테 가르친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자기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나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왜 사람들이 소위 얘기할 때 너만의 철학이 있어?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소크라테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철학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되겠지만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 사상과 논리와 모두 그런 어떤 철학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기의 세계 안에서 도출해내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낸 정말 위대한 인간이었고 철학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상이 전해져 온 거고 저도 어떤 그 라이프나 아니면 어떤 이런 지식에 대해서도 저만의 어떤 정의, 저만의 철학을 고민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혜빈킴님도 마무리 책을 전체를 다 읽으셨다니까 대단하십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할 때 철학은 그저 동떨어진 학문이라거나 좀 4차원적인 학문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철학의 목적은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이다. 또 인간과 가장 가까운 학문이다, 어쩌면. 예. 그리고 또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덕분에 살아가는데, 어쩌면 철학이야말로 현재 존재하는 이런 우리 모든 학문을 어우르는 좀 하나의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하던 하지 않던 우리는 철학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냥 철학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우리 이 모임 때문에 이게 거의 강제로도 반은 읽은 건데요. 예, 조금 흥미를 더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돼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다들 비슷하게 저랑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일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그 마음과 몸과 네,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철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조금 재밌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게 만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책,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해준 것,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 모임, 우리는 지금 저희끼리 지금 나눈 거지만, 이제 이게 저희 팟빵과 이제 팟빵에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갈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작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향님 없으셔가지고 변론 네, 제가 변론 준비를 못해가지고 제가 못했지만 네, 아쉽습니다. 네, 향님이 뭐 댓글이라도 거기다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네, 정말 건강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미국은 컬럼버스 데이인데 다들 컬럼버스 데이 네, 어떻게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네, 빠이.